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빠른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네.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일당백을 좀 지켜주셔야죠. 저희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또 마도님이 너무 수고해 주셨죠.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서 유튜브. 저 게으른 사람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좀 일찍 좀 시작하시지. 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전에도 이제 뭐 그냥 오디오 파일에 그걸 이제 비디오처럼 그냥 사진 한 장에 오디오 파일을 쭉 올린 적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거 좀 너무 우리가 좀 불친절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에 좀 걸맞는 형태로 네. 잘 편집을 좀 해갖고 아주 보기도 재밌고 핵심 네. 내용들 쏙쏙 고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리대왕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올려놨죠. 네, 일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제가 좀 놀랐던 게 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걔네들보다 우리 일당백 구독자 수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독자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요. 그동안 구독자 그렇게 수. 꾸역꾸역 올렸던 게 그래서 사람을 끌었어요. 좀 있으면 아육대 넘어설 수도 있어. 네. 하여튼 좀 잘 해갖고 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전히 저희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자, 오늘 89번째 일당백 과연 어떤 책으로 갑니까? 네, 오늘 벌써 이제 90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에세이 수필을 쭉 다뤄봤지 않습니까? 근데 유유. 아니 뭐 그 단편 오늘 비도 오고 우는 날인가요? 아니 그 에세이를 한국의 에세이는 좀 다뤘는데 네. 그때 좀 세게 수필은 좀 못 다뤘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수필 좀 네. 지난 몇 주간 좀 우리가 좀 무겁게 갔으니까 네. 오늘은 좀 뭐 이게 또 수필도 뭐 가벼운 건 아닌데 그 우리가 미셀러니 같은 거는 좀 가벼운 수필이고 네네. 보통 에세이 하면 조금 중수필이라 해가지고 네네. 좀 사색을 깊게 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조금 비도 오고 하니까 가볍게 장마철에 휴가지에서도 또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그렇긴 수필들이니까. 아니면 또 오늘도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혹시 100권 안에 다 못 담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끝내기 싫죠? 패키지로 자꾸 이렇게 그냥 때려 붙는 거 아니신가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개의 수필입니까? 네, 그렇죠. 세계의 에세이.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작가들의 담백한 수필들 네. 오늘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첫 번째 테이프는 너무 좀 무겁지 않게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한국 수필 이야기하면서 몽테뉴 수필의 서양에서는 수필이 몽테뉴가 수상로. 네, 뭐 에세 시작됐지 않습니까? 에세가 그거예요? 네. 에세가 뭔데? 책 이름이? 담배 이름 있잖아요, 에세. 그거는 ESSE. 그거는 ESSAY고 네. 담배 이름 에세는 ESSE. 그러니까. 애쉬라고 하죠. 그 영어로 발음할 때.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존, 존재 이걸 뜻하고요. 그래요? 네, 에세가? 네, 그거는 실존 담배 존재. 이름이 실존이에요? 실존 존재. 야, 그럼 어떻게 알아? 난 연기로 내 실존을 드러낸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몽테뉴가 에세이 썼던 거는 일종의 시험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해요. 에세이라고 할 때 에세라고 프랑스 말로는 에세인데 네. 그 영어식으로는 ESSAY죠. 에세이가 됐는데 네. 본래는 시험을 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외국 드라마 보면은 막 대학 입학할 때 뭐 에세이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네네네. 맞네. 그렇죠. 에세이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뭐 논술 비슷한 거를 그렇죠. 그것은 이제 에세이라고. 네. 그런가 보다.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몽테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몽테뉴의 그러니까 에세 수상록이라고 흔히 우리가 번역합니다만 그게 1580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기원이고 그게 사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진짜.
그런데 그거에 정말 그때 왜냐하면 이 몽테뉴가 네. 세상을 살다가 이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살아봤자 왜냐하면 한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 가장 절친도 죽고 자기 아이 5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때 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 벌써 던지고 그냥 뭐 죽기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새롭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네. 그 수상록. 이거 우리 내 내면의 마음 속으로 내가 다루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보고 다루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자기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한번 다뤄본다는 것들. 네네. 그 사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 그 전에는 수필이라는 형식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수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의 우리가 5가지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 소설, 뭐 희곡, 네. 그 수필. 평론할 때 그런 형식으로서의 어떤 수필, 에세이는 보통 서양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몽테뉴. 그러니까 몽테뉴는 근데 우리가 이건 다음에 한번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게 이 사람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네. 그래서 몽테뉴는 다음에 한번 다루고 몽테뉴보다 조금 늦게 이제 출발한 사람이 바로 귀납법, 영국의 경험 철학,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 베이컨이 한 1592년인가 93년에 그런 또 프랜시스 베이컨의 수상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이컨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아주 짧은 글에 아주 정말 비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온축, 자기 지식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예고편이야 오늘은 뭐야. 계속. 그리고 뭐 오늘 또 영국 사람이 좀 많은데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버트란트 러셀은 뭐 또 워낙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뭐 정말 수학자이기도 하고. 이거 원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 운동가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나이 8, 90에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원폭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래서 심심찮게 감옥에도 한 번씩 잡혀가고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살았죠. 그리고 네. 러셀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게 사생활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해주실 거죠? 네. 아니 뭐 러셀은 하여튼 러셀도 오늘 그 특히나 러셀이 우리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 수필로 유명하죠. 마돈님의 예. 책. 제 책입니다. 마돈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이가 폴 라파르그라고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또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으름에 대한 권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좀 또 이렇게 묘하게 좀 나왔는데요. 러셀 같은 경우가 아주 지적이고 그러면서 좀 이게 영국 특유의 좀 비틀어가지고 그 영국식 유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자기는 안 웃으면서 아주 근엄하게도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거에다가 또 아주 위트도 있고 아주 글들이 또 읽어보면 재밌어요. 네, 수준이 아주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좀 있죠. 그 러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영어 독해 이런 공부를 할 때 러셀 그 문장이 아주 인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책이 행복의 정복. 행복의 정복? 네, The Conquest of Happiness 해가지고 이거 정말 많이 기억난다. 네, 독해 많이 나왔죠. 그 책 중에 이제 그 단락들이 문장이 정말 독해 문제로 많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스머센 몸의 서밍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바로 행복의 정복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나왔고 또 동양에는 만약에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 대항하는 게 바로 중국의 리니탕이라고 부르죠.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이게 완전 양대산맥이었어요. 이게. 그 행복의 정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그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행복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활의 각 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이라 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엇이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주 일상적인 날. 그러니까 네. 바로 러셀은 그런 에세이로도 아주 1급에 그러니까 정말 1급의 학자기도 하고 천재죠, 천재 뭐 사실. 네, 다방면에. 네, 그러니까 그 러셀 한번 다루고요. 그리고 또 영국 소설로도 우리가 한번 다뤘죠. 네. 바로 조지 오웰. 아. 근데 조지 오웰이 정말 이 에세이를 잘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이 코끼리를 쏘다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오웰의 에세이 중에서 오웰의 어린 시절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오웰이 이튼 학교를 나왔죠. 이튼 스쿨. 네, 이튼을 가기 위해서 요즘 치면 중학교에서 특목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사고 이런 데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기숙학교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겪었던 여러 가지 쓰라리고 잔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른이 되어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이걸 썼죠. 어린 시절 그걸 회상하면서
그거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주 재미있고요. 그걸 오늘 좀 제일 많이 한번 소개해드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는 바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을 최초로 성공했던 찰스 린드버그. 그 부인이 앤 린드버그라고 아주 이분이 글을 잘 썼거든요. 네. 바다의 선물이라고. 그 수필에서 좀 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교과서에 사실 30년간 실린 명수필이 있거든요. 그 작가 자체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안톤 슈낙이라고 독일 작가인데 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린 거죠? 네, 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네. 사실 나온 거는 194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번역을 해방 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동문학자 김진섭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주 번역이 잘 됐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감상을. 그래서 지난해 돌아가신 우리 광장의 작가 최인훈 선생. 네. 최인훈 선생도 똑같은 형식을 흉내내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한국식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지었죠. 그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일본 가지고 말씀이 많습니다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나왔던 괴짜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간게스. 그 실제 모델이 데라다 도라에코라고 일본 도쿄대 물리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라에코가 썼던 아주 좋은 수필들이 있거든요. 물리학자인데 수필을 또 잘 썼어요? 네, 뭐 커피 철학에 관한 책도 쓰고요. 특히나 또 아주 도토리 같은 거는 이거 뭐 감정선이 너무 이건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요즘 특히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바로 그 예전에 1923년에 도쿄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우리 한민족 6천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들은 일본 시민의 책임이다. 이런 유언비어라는 제목인데 왜 일본 시민의 책임인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말 잘 따져온 에세이를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요즘 같은 상황이지만 무슨 유니클로도 안 가는데 갑자기 일본 작가 책이 나와도 됩니까? 전 이제 일본 여행도 안 갈 겁니다. 일본을 이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일본의 일본의 국민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하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네. 친한파들은 감싸줘야죠. 일단 그래서 뭐 이거 한번 해보죠 뭐. 네, 쭉 하다가 시간 안 되면 일본 빼고. 일본부터 빼자.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그럼 러셀부터 한번 가볼까요? 버틀런드 러셀. 네. 그 러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72년에 태어나가지고 1970년에 졸업하셨거든요. 거의 사실 정말 한 세기를 사신 분이죠. 진짜 오래 사셨네. 우리 나이로 99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한 세기를 사셨죠. 100세를 채우시. 네, 100세는 못 채웠지만 그래도 뭐 거의 100세. 이분은 참 이게 또 예전에 한번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분 부모님이 일종의 자유연애 오픈 메리지를 해가지고 저것들은 지옥에 갈 거고. 그렇죠. 자기 할머니가 저것들은 지옥에 갈 거고 그래서 일찍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유연애를 했다고요? 부모가 이제 공개 결혼을 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둘이가 사는 거 독점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성이 한 명 들어와서 세 명이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 할아버지가 영국 수상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러셀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명문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산 거죠. 그 엄혹한 빅토리아 시대. 그 정말 보수적이고 질식할 것만 같은 그 성적 윤리.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 특히 귀족 계급 여성들은 히스테리를 정말 많이 일으켰거든요. 네. 그 어떤 성적 욕망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증을 느낀다, 권태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어떤 성을 제대로 향수하지 못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또 어떤 생물학적인 욕망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즐기거나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세상 만사가 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 러셀 경우는 이 재밌는 시사하는 게 많죠. 러셀도 그렇고. 네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날보다 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필이랑 커피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거기도 비도 이렇게 쭉 내려주고 그러면 네. 물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에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녹음하는 순간에 그 창문에 부딪힌 빗소리가 아마 미미하게 들어갈 겁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깔겠습니다. 그런 빗소리와 함께 게을러서 안 돼요, 저 사람. 팟캐스트와 함께 네. 커피와 함께. 아, 너무 좋다. 커피는 어떤 커피? 1kg 커피지. 그렇습니다. 이제 일당백과는 그냥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kg 커피는. 못 놓아줘. 유튜브에도 하는 건 어떨까? 1kg 커피가 참여하는 건. 일단 까로 나중에 저 발표할지 모르니까 일단 1kg 커피 광고부터 깔고 하겠습니다. 네. 종신계약처럼. 아니 그거를 신문에서 본래 대포 광고라 해가지고 광고를 발주를 안 했는데 무조건 신문에 광고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고 이렇게.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포 광고라고 해요. 그런. 우리가 그걸 합시다. 대포 광고를. 야, 그럼 삼성전자도 하나 때려 넣어. 막 다 집어넣을까? 넣고 싶은 거? 대포 광고 한번 해보지 뭐. 이 일본말로 또 오해를 해주면 안 되겠는데. 네. 네. 여튼 우리 일당백 커피 다 이게 네. 저희가 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농담도 하는 겁니다. 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제품 이제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가격 착하고. 가격 착하고 또 먹는 다양한 형태별로 아주 네. 편리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특히 또 여름에 뭐라고요? 콜드브루. 콜드브루 디카페인 제품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좋고요. 저희 팟캐스트 공지란에 있는 광고주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커피만큼은 일당백 청취자분들은 무조건 1kg 커피 드시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1kg 커피.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맞아요. 요즘 되게 박하단 말이에요. 인터넷 쇼핑에도 뭐 하나 내가 하나 시키면 하나 딱 오는 경우 많은데 잘해 사탕 하나 들어오는데. 사탕 그거 쓰레기통이지 다. 아무튼 근데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네. 진짜 만족감 크실 거예요. 자, 일당백과 함께는 1kg 커피 함께 쭉 갑니다. 자, 오늘도 1kg 커피와 함께 수필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셀. 네, 사실 아까 제가 마무리하다가 깜빡했거든요. 네. 왜 내가 지금 성의 향수를 끄집어냈을까 이걸 까먹어가지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 바로 빅토리아 시대 때 그 상류층 여성들이 그만큼 어떤 그 성의 향수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히스테리가 심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러셀의 엄마 아버지가 그런 일종의 보면 방종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탄의 행위를 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또 나중에 러셀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또 본인도 마찬가지 그 자유로운 결혼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상당히 정신적 문제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요? 있죠. 러셀 자체는 그럼 크게 막 정신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문제는? 그 러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이 수학이 쉬웠다고 했죠. 수학이 굉장히 너무 쉬웠나? 뭐 수학이 쉬웠나? 그러니까 뭐든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천재구나. 천재죠. 뭐 러셀은. 그리고 러셀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 바로 언어 분석 철학.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천재한테 또 천재가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참 이 러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가 보통 수학적인 그 극한까지 들어간다는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고 네. 이게 같은 학문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같다 하더라도 문과적인 이과적인 차이가 지금 사실 20세기에는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보여줬던 이런 여러 가지 문이과에 걸친 업적은 참 지금도 참 경탄할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러셀의 그래서 뭐 어떤 수필 제목이 뭐예요? 네, 그 바로 게으름에 대한 찬양. 게으름에 대한 찬양.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현대 시대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로, 이 근면, 금욕. 우리 예전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배우지 않습니까? 금욕해야 되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을 파괴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배계급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다. 예. 그 자기들이 잘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잘 복종하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열심히 일하는 철학이다. 인간들 많이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든 노동이야말로 왜 막스 철학에서는 노동자가 역사의 맞아. 주체잖아요. 노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말하는 고귀한 노동 이런 허위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네. 그 러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에 각각이 가지는 어떤 약점들을 다 하나씩 다 꼬집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여가가 있어야지만 가장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자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트렌드랑 되게 잘 맞는 책이겠다 그러면. 요즘 뭐 그런 뭐죠 우리 욜로 소확행? 네. 그렇죠 소확행 욜로 뭐 그런 그 뭡니까 킴포크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 왜 이제 너무 확장된 어떤 삶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맞나 킴포크인가 그 킨이라는 게 친족 이런 걸 뜻하잖아요. 네네. 작은 사람들끼리 어떤 번잡한 데가 아니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제주도에 갔던 미니멀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제주도에 갔던 누구죠? 이효리 이런 네. 사람들의 삶들 킴포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죠. 로아스 뭐 해갖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아스, 킴포크, 웰빙, 소확행, 욜로 뭐 이런 것들하고 통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이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대충 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죠. 악마는 늘 게으른 손이 저지를 해악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저지를 해악을 찾아낸다. 악마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빈둥빈둥 놀다 보면 그 악마가 들어온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악마가 뭐 들어올 겨를이 틈이 없구나. 없는데 빈둥빈둥 놀다 보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빈둥빈둥 제가 요즘 잘 노는데 놀면 계속 놀고 싶어요. 좀 더 놀으세요. 그쵸. 격렬하게 더 쉬고 싶다. 게으르다고 해서 막 이게 충전이 되기보다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막 4시간, 6시간씩 누워있을 때도 있거든요. 깨인 상태로 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즐겨요. 그것도 가만히 아주 누워있는 거. 격렬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아니 사람은 원래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돼요. 뭘 보고 있어? 하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 들을 때도 있고 혼자 그냥 생각할 때도 있고요. 네. 뭐 핸드폰 할 때도 있고 요즘 가끔 책을 읽을 때도 있는데 누워서 그냥 아무튼 근데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러셀은 그와 달리 네. 자기는 대단히 강직한 아이였대요. 그래서 네. 어른이 말한 대로 다 믿었대. 그래서 그 결과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만 하게 만드는 양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제약같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들었으니까 악마는 빈둥빈둥 놀면 악마가 너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양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 내 소신, 내 믿음은 일종의 혁명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빈둥빈둥 논다는 게 반드시 악마가 들어오냐 이런 어떤 어릴 때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혁명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일이 많고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너무나 큰 제약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가장 좋은 직장 상사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개, 멍개, 뭐 똑부, 멍부 이런 말 하잖아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최고의 직장 상사는 누구죠? 어떤 생각이죠? 제일 최고는 똑똑한데 게으른. 그렇죠. 똑개가 제일 이상적인 직장 상사죠. 근데 최악의 직장 상사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그렇죠. 그렇네. 바로 지금 이 말인 거죠. 부지런하니까 이 엄청난 자꾸 일을 지키고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만든다.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긁어 부스를 고생하고. 그렇죠. 사서 고생하고 긁어 부스를 만들고.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사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탈리아 나폴리를 여행하다가 네. 거지 12명이 쫙 햇빛 아래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1, 2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11명이 전부 다 일러가지고 다 내가 가장 게으르다고 돈을 달라고 아이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여전히 누워있는 12번째 거지에게 딱 돈을 준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나도님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게을러져야 되는데 먼저 선전을 해야 된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고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성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대중 선전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자기가 이 게으름에 대한 내 철학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을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 만큼 재산 많은 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고 타이피스트 같은 일상의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려 치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갈 빵을 네가 빼앗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버는 만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버는 만큼. 맞아. 그러니까 그 번 돈을 그 사람이 쓰는 한에 있어가지고 결국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의 결국 입에다가 그 자기 그 빵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입에다가 빵을 넣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한다. 이거는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때 당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장 가지는 거에 대해서 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 지금 직장 일자리도 없는데 저런 것까지 뺏어가지 이런 말들이 그때 당시 좀 있었나 모양이네. 네. 근데 그 지점은 아니다라고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복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하라고 하면서 진짜 악당이 뭔가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악당은 뭐냐? 수입을 저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안 쓰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경제학에도 합성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합성의 오류. 우리가 자 저축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잖아요. 저축을 해야지 경제가 발전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거죠? 아니, 다 써야지. 그러니까 불경기 때 저축만 다 하면 어떻게 되죠? 물건 안 사니까. 그렇죠. 그치. 물건 안 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축을 하면 할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네. 거죠. 그래서 내 개인으로서는 아주 합리적 행위인데 이게 합성 다 모아지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침체. 네거티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콘서트를 공연을 보러 갔다. 다 보고 있는데, 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서 볼래. 그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사람들이. 다 일어나. 뒷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앞사람 다 일어나니까 이 결국은 나로서는 좀 개인적인 합리적 선택인데 이게 나중에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합성의 오류인데 바로 이제 러셀이 아주 논리학자니까 아주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합선의 오류. 합성, 컴포지션. 합성의 합성. 오류. 네. 서로 모여질 때 네. 펠러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합선은 저 전기 뿌락치. 난 서로 찌릿찌릿할 줄 알았지. 오랜만이네. 반갑다 정민이 형. 부딪히면 서로 찌릿찌릿하네. 그래, 정민이 얼마나 좋아요. 간만에 한 번씩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모아가지고 양말 속에 집어넣기만 한다면 그 돈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건 명백하지 않냐 이거죠. 요즘 우리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돈을 뭐 거의 1,000조가 넘나요? 그 돈을 사내 내부 유보를 해놓고 그 안 푸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죠.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축한 돈으로 또 하는 일 중에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장 가지고 하는 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정부에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때는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겪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이런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충격이 컸냐고 한다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가 한 1,300만 명 죽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2차 세계대전 한 7천만이 죽었다고 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충격이 1차 세계대전이 더 컸냐면 그 전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가장 큰 전쟁이 보불 전쟁. 독일과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때 한 20만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한 40만. 그것도 아주 많이 죽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이게 몇 배입니까? 20만이 죽었다가 갑자기 1,300만이 죽었어요. 그것도 유럽 대륙 하나에 그 좁은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시체가 막 그 산을 이루고 있고 피가 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충격이 이 지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반전이나 염전 사상들, 전쟁을 염증을 내는 사상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돈을 갖고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저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가지고 군비를 증강시킬 거다. 전쟁 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치면 네. 당신은 저금을 하는 것은 살인자를 고용하는 악당하고 똑같아진다. 그렇지 않니. 군비를 증강하는데 네 돈이 쓰이지. 그게 결국 전쟁에 쓰이게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술을 마시든가 노름을 하는가 그 돈을 써버린 게 낫다는 게 분명하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네. 네. 자, 그럼 저축한 돈을 산업체에 투자하면 어떠냐? 그럼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투자한 사업들이 성공해가지고 뭔가 유용한 것을 생산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실패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기계 만들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에게 파티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뭐 정육점 주인이나 빵 굽는 사람, 술을 만든 사람한테 그런 돈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무슨 노면 전차 깔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맨날 멀쩡한 거 깔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 아무 기쁜 뭐 좀 물론 새로 깔 때 처음에 좀 좋을지 몰라도 그 까는 동안에 또 그죠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방탕한 낭비를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가방을 사는 게 낫겠네. 가방은 아니었죠 아마 러셀도. 러셀은 그냥 주변 사람하고 그냥 주변 사람하고 놀아라. 네, 술 먹고 밥을 노래방 먹고 마시고 친교를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 이야기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하여튼 현대사에 막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이제 서문을 이렇게 말을 끄집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은 뭐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살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먼저 딱 결론을 제시해요. 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벌고 뭐 이런 그런 건데 어떻게 일을 줄여 나가는데. 근데 물론 조직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이제 같이 다. 일을 줄이고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은 과연 뭐냐 하면서 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의 딱 성격을 규정해요. 네. 첫 번째 일은 지표면 혹은 지표면 가까이 놓인 물질을 다른 물질과 자리를 바꿔 넣는 일이다. 맞지 않습니까? 지표면이나 지하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가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노동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사실 일의 정체잖아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사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연 상태에 있는 무언가를 위치를 이동시켜서 거기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위치를 이동하고 형태를 변경하고 성질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일인 거다 이거죠. 그게 노동이라는 거죠. 지표면이라든지 지표면 가까이. 그게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게 또 다른 일이다. 맞잖아요. 결국은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사람. 그게 일의 정체라는 거죠. 크게 일을 두 개로 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표면에 있는 그거를 바꾸는 일은 즐겁지도 못하고 보수도 박하다. 네.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은 사실은 즐겁지 않죠. 네. 대체로. 그리고 보수도 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일이 즐겁죠. 보수도 없고. 내가 막 뿌리 먹잖아요.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리고 돈도 우리가 다 가져가잖아요. 아니 미국에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고 네. 2009년 이렇게 막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 월스트리트의 CEO라든지 임직원들은 어마어마한 또 아니 회사 경영이 파산지경이 돼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받았는데 본인들의 보너스는 더 챙겨 먹어요. 그런 식인 거죠, 사실은. 뭐 청문회장에 비행기 타고 전용 비행기 타고 나타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시키니까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요런 두 가지 일이 있고 유럽에는 요 두 계층보다 존경받는 제3의 계층이 있다는 거야. 귀족이 있다는 거죠. 귀족은 뭐냐? 결국 귀족의 핵심은 우리가 중세사회 영지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현대로 치면 토지를 소유해가지고 네. 남들에게 일할 수 있는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은혜를 베푼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지대 수입을 올린 사람들이다. 건물주. 바로 그렇죠. 현대식으로 하면 건물주고 지대라는 게 렌트라는 게 지금 건물비가 임대를 해가 받는다든지 하여튼 예전엔 지주죠. 땅에 네. 이제 그 곡물 임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요즘 이자 수입으로 살아간다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치면 우리가 바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인 거죠. 네. 이게 바로 제3의 계급이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게으르잖아요. 귀족 게으르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몇 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 봤듯이 귀족들은 뭐 사실 다 게을러요.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누워가지고 딱 있다가 앉으면 아침이 되면 밥 차려주고. 아니 하인들이 와서 먼저 깨워가지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나갈 때면 딱 옷도 다시 또 입혀주고. 맞아, 옷도 입혀주고. 네, 그러니까 다 자기 일이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운전도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자기는 하는 게 하나 그냥 그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깨어르면 불행히도 남들의 근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남들의 그 노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착취하고 바로 소탈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아까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신념이 생겨난 뿌리가 바로 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생겨났다. 귀족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이 남들을 부려가지고 먹고 자기들이 편하게 게을르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 인간은 일할 때만이 보람을 얻는 거다. 라는 걸 만든 사람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을 따른다?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이거죠. 사실 문명이 시작된 이래 산업혁명 이래까지 인간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우리 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수렵하고 이럴 때가 더 낫다 이거죠. 농사 짓고 나서 별 좋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착취만 더 당한다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따먹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그 원하는 대로 지배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줘야 되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걸 그걸 가져가는 집단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먹는 집단. 바로 전사나 사제 집단.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 그리고 제사를 치러야 된다. 사제 집단들. 이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여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우리가 이게 고급 노동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우리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이 목숨을 부지하겠니? 우리가 지켜주고 또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하늘이 노예가 우리를 다 지금 막 천둥번개 보내고 다 죽인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너희들 다 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사기를 쳐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판하는 게 소련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련도 결국 노멘클라투라라고 하죠. 특권 계급들. 바로 공산당원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당원들은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어떤 구조가. 네. 우리 예전에 막스 베버 할 때 로베르트 미엘스라고 베버의 제자 중에 한 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과두제의 철칙. 네. 네. 올리가르키는 변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정당이든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해방을 꿈꾸는 노동조합이든 모든 어떤 조직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잘 살자, 모두가 다 권리를 누리자 했는데 실제로는 목표와 수단이 바꿔지는 거죠. 그냥 그 조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는 게 계속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소련의 결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특권 계급화돼 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근데 이게 과두제라는 게 결국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조직, 어느 집단, 어느 사회나. 그걸 페르낭 브로델 같은 경우는 네. 수직적 위계라고 불렀죠. 수직적 위계. 위와 아래의 그 위계.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게 변해야 되고 그걸 다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참 해방을 하자, 혁명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 인간 사회가 생겨난 일에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그 수직적 위계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했죠. 그 이른바 그 하이어라키 같은 이런 게 그렇죠. 이 구조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오기도 하고 막 바뀌긴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든 어떤 물질 생활이든 정치 생활의 국면에 보면 우리가 진짜 좀 그런 게 많이 느끼지긴 해요. 대표적으로 관료제 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원 사회들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서번트인데 하인들인데 항상 국민의 위에 있잖아요. 관료제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공산당이 인민의 공산당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때 공산당원들 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고위 그 당원들. 그 말이 뭘 뜻하냐. 결국은 조직 자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아무리 좋은 이상을 내걸더라도 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하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능률이 있어야 된다.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뭐냐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권력이 집중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 집중한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돼.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애초에 이상과 멀어진 소수 집단의 어떤 결국 권력 유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건 참 인간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다들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인간의 다소할 수 없는 하나의 유토피아 같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네. 결국은 이런 철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제와 전사 집단들이 자기들이 그 먹을 거를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잖아요.
농부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뭄이 들고 수확량이 흉작이 돼 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바로 전사와 사제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이돌기 세뇌를 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힘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철학을 갖고 윤리를 가지고 계속 유도를 해야겠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정도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이 있잖아요, 당시에. 왕이 근로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정치인이 주장을 하면 영국의 노동자의 99%가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왕이 당연히 우리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지. 어떻게 왕이 우리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럴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는다. 하는 일에 비해.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 정치인을 최저임금에 받으라는 소리 자체는 안 나오잖아요, 잘. 아, 우리랑 똑같이. 최저임금의 5배 정도, 뭐 이 정도, 10배, 뭐 그 5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최저임금을 받으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네. 왜 안 하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지 최저임금 올리는데 앞장설 거 아니에요, 법을. 그렇네.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걸 생각조차 못 하냐. 국회의원들이라는 거는 사제계급인 거죠. 현대판 사제. 이 사람들은 나란 일을 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죠. 나란 일 하는 분들이, 우리가 항상 나란 일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지. 나란 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밥을 사야지. 나란 일 하는 분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바로 이렇게 노예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무라는 개념은 공복이 뭐 의무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도하는 수단으로 의무를 하는 거죠. 노동의 의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의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인류 전체 이익은 동일하다라고 어거지로 믿게 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 요번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삼성 바이오의 사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떤데 이런 판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 사장이 잡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 경제가 이렇습니다. 항상 그 나라하고 딱 같이 동일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상황은 변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영화 예전에 베테랑인가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유아인으로 재벌 2세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버지한테든 너든. 근데도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뭐냐.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은폐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물론 이런 믿음이 진실인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예의 어떤 노동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하고 공동체 행동이 일치한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결국 문명의 필수적인 거는 여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누군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노동을 갖고 자기가 다른 생활 노동에 필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여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문화예술을 가지고 인류 문명도 공헌하고 자기 공동체에 공헌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수의 노동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거죠. 여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모든 사람이 여가를 주기 위해서 여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노동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근로 그 자체가 좋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여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거죠. 휴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그런 거예요? 식이죠. 네. 근데 이거는 휴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잠정적이고 임시적이잖아요. 네. 좀 템포라리한 개념인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충분히 그 용량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다. 기술이라든지 기계 발전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일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나눠 가지고 하면 워크쉐어링 여기서 나오는 거죠. 충분히 여가를 그래서 서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노동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쟁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전쟁을 봐라.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쟁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 필수품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그거 안 되잖아요. 네. 전쟁 무기 만드는데 대거 투입되잖아요. 또 젊은 노동자들 대부분이 전부 군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어떤 일반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의 거의 절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이 전쟁 전이나 후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전쟁 동안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이데올로그들은 이거는 재정을 통해 가지고 차용을 했다. 미래에 있는 걸 땡겨갖고 너희들한테 막 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빵덩이를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는가. 그거는 지금 뭐 말하는 거고 실제로 어쨌든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 당시에. 빵이 만들어지고 입을 옷이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살 집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폭격을 하는 와중에도. 반 이상이 지금 다 전쟁을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또 여성 노동력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 결국 충분히 그러면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사람 주장이 결국 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면 현대 세계는 아주 적은 노동을 하고라도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노동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줄이고도 모두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전쟁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황은 어떻게 됐나? 혼란으로 복귀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들은 또 8시간 일을 해야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굶어 죽게 방치됐다는 거죠. 그 왜 일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일은 의무이므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사람은 생산한 것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면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미덕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마르크스에 말했던 거죠. 결국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내 임금을 받는 거다 이거죠. 시간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노예국가의 도덕인데 네. 왜 지금 현대도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면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건 어떻게 메꾸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8시간 일해가지고 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수요에 맞는 핀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같은 인원으로 2배의 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기를 발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는 핀이 그 2배로만큼 필요 안 해요. 그냥 핀의 소비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핀값이 2배가 만들어지면 핀값이 떨어져가지고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지론은 이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10명의 노동시간을 8시간, 4시간 조정하면 모두 종전처럼 잘 굴러가지 않느냐 이거죠. 기계가 생산을 2배로 해주니까 사람은 노동시간을 8시간, 4시간 2배 굴러가면 결국 생산량은 동일해지니까 네.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종전처럼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난리가 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8시간 일해야 되고 핀은 자꾸 남아돌고 그러면 고용주들은 핀이 안 팔리니까 파산하게 되고 또 과거 핀 제조에 관계했던 인원의 절반이 직장에 내쫓긴다. 그래서 직장에 내쫓기는 절반은 여유가 가져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굶어 죽을 여유가 가져지잖아요. 그 남아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절반을 줄여가지고 생산하면 그냥 다들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여전히 똑같은 8시간 노동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 원천이 되기커녕 고통을 야기하는 지금 일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의 어떤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또 다른 경제학적으로 반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러셀의 지금 요걸 네. 따라가지고 우리는 전개 한번 해봅시다. 핀 얘기는 아마 국부론 얘기를 조금 패러디된 것 같습니다.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시죠? 국부론? 네. 정민이 애덤 스미스? 했잖아 우리. 거기서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핀을 이렇게 만들면 클립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 뭐 10몇 개를 만드는데 뭐 6명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분업을 딱 시켜놓으면 갑자기 그게 원래 이제 6명이 한다고 치면 6명이 각자 핀을 60개. 하나씩 만들면 뭐 6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몇천 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분업의 효과를 아마 국부론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 네. 그 얘기를 약간 비틀어가고 그렇죠. 조직화 기계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거죠. 지금 네. 러셀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러셀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지금 말씀대로 뭔가 과거의 어떤 요 반대되는 이론을 상기시키면서 연상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논지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뭐지? 나는 광고하잖아. 정박님, 아니 우리 편집하시고 편집하잖아. 정민현은 난 뭐하지? 무식하잖아.
내가 제일 큰이라고 있네. 그걸 안 해 요즘에. 자꾸 똑똑해져갖고. 그럼 내가 맨날 들으니까 똑똑해지는데 어떡하지? 야, 진짜 똑똑해졌는데 또 무식한 척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럼. 아유, 그냥 나도 괴로워. 그러면 똑똑한 정민여로 시즌 2 가고 내가 그냥 다시 무식한 걸로 할게요.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정박님, 네. 6개 정도 소개해 주신다고 제가 얼핏 들었고요. 우리 오프닝을 다시 따자. 그래서 처음에 좀 가볍게 그래, 나 지금 가자. 너무 어렵고 해놓고는 난 그렇게 게으르면 시작 좋았어요. 우리가 왜 게을러야 되는가. 그렇지.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 이야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뭐 그러면 우리 좀 축약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봤듯이 19세기 초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아이들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대답은 왜 좀 시간을 줄이자 이러면, 아유, 일 줄이면 그 남는 시간에 맨날 남자들은 술을 먹고 아이들은 못된 장난만 더 한다고, 그러니까 일 시켜야 돼. 주지 말자. 네. 그리고 또 근로자들에게 이제 휴일을 줬단 말이에요. 1년에 며칠 휴일을 주니까 그때 어떤 귀족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난뱅이들이 휴일에 뭘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 돼. 가난뱅이들이 뭐 휴일에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게 임금 노동자들은 과로하든지 과로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참 계속해서 해로운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 사람은 하루 4시간 일하면 된다 이거죠. 현명하게 조직해서 아주 적정한 양만 생산하면 모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실업이란 게 없다. 근데 이게 자꾸 부자들에게는 충격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거니까. 그게 언제쯤 쓴 거예요, 이 책이? 2차 대개전 이후에.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앞서가셨네.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독일이라든지 네. 스웨덴 뭐 이런 데선 주 35시간 요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조금밖에 일 안 하더라. 30시간, 35시간 막 이렇게까지 네, 내려갔는데. 워크쉐어링 독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 좀 예견을? 그러니까 이분이 네.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사회주의적 지향은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예요. 귀족 사회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로 왔다고 하지만 이분 말은 귀족 사회에서 금권 사회로 왔다는 거죠. 금권. 그 자본주의, 금력의 힘이 너무 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여가 같은 경우는 문명과 교육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하고 문명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면 아주 따분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따분해진 걸 왜 걔네들이 걱정을 해. 우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정민여 봐요. 얼마나 잘 놉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노동이 신성하다. 노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게 뭐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고 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소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일본의 여성을 찬양하는 교묘한 술책하고 다 여성? 있다고. 여성. 일본의 여성? 아니 일부에서 왜 일본이 아니고 여성을 찬양하는 논리하고 일부의 논리하고 아주 다 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하우 여자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모성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자들은 이런 더러운 권력에 들어오면 안 돼. 여자들은 그냥 순수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게 남자들이 절대 여자들을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논리라는 거죠. 이 여성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들어온 천박한 이 비열한 권력의 세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비천한 세계, 야수의 어떤 세계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 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여긴 정글이야. 네. 너는 피 보지 마. 뭐 이러면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지. 너는 그냥 가만히 순수하게 너의 정말 그 타고난 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 근데 이제 이때도 20세기에도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은 권력과 순간 두 개를 이제 다 갖기로 작정했다. 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거죠. 노동이 그렇게 그 자체가 결국 노예 상태로 놓아두는 거다 이거죠,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 그렇게 숭고한 거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겠네. 지들이나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드는 생각은 러셀이 희망하는 세상처럼 되려면은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은 임금을 시간제로 받는 게 아니라 생산량제로 받아야지. 생산량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시간제로 하면은
생산량은 늘어나도 그 사회주의죠. 근데 사회주의가 성과에 따라서 바라는 사회로 되려면은 그렇게 된다. 마도님 커밍아웃 하시는 게 지금 누가 댓글 막 썼던데 위험하다고 다들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면 요즘도 왜 기업들이 그 휴가 쓰고서 그 휴가 막 쓰라고 장려하잖아요. 기업들이 돈 안 주려고. 근데 또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 쉬고 그냥 그 돈을 휴일수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사이에서 뭐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그거겠죠. 결국 지금 바로 러스의 그에 대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여쭤 봤으면.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가를 대신에 돈 벌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영화 이런 거 자꾸 보러 가면 안 좋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돈 쓴다. 돈 낭비를 한다. 그리고 저기 범죄도 있거든요. 영화 보고 잘못해가지고 빈둥빈둥 울면서. 근데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또 훌륭한 거라고 칭찬해 주거든요. 그건 돈을 버니까. 영화 너 만들고 있냐. 일 잘하네. 돈 많이 벌어라. 이게 뭐냐면 결국 이익을 가져온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다라고 관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는 너는 바람직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을 벌지 않을 때는 불성실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관념이 돼 있는데 이 양반이 참 재밌는 비유예요. 그게 모순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열쇠는 선이고 열쇠공은 악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거다. 열쇠와 열쇠공은 같이 한 세트가 될 때 이게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쓰는 거는 악이고 버는 거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열쇠는 선이고 열쇠공은 악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형용모순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간은 최종적으로 뭐냐. 결국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 생산자의 모든 목적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거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일을 하는 것은 이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 일의 사회적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일을 하는 노동의 목적은 누군가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분리해 놓으니까 자꾸 아닌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여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일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냐. 노동시간은 4시간 줄여야 되는 게 나머지 시간이 불성실한 일에 쓰여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저거 시간 지금 많이 주면 나쁜 짓 할 거야. 저거 무슨 범죄행위 구상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그건 사실 지금 현대의 문명을 결국은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 이게 돈을 벌 때 흥청망청 벌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돈을 펑펑 벌어재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쓸 때는 이게 약간 가치가 확실히 좀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써. 다 써. 한 15년 전만 해도 진짜 여가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이런 거는 근면한 건 되게 좋은 거고. 돈을 쓰는 건 뭔가 죄악시되는. 그래, 그래서 막 인천공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닌다고. 그것도 이렇게 썩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역설적인 게 인천공항이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주니까 그 서비스와 진짜 제일 좋아요. 자꾸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분리해가지고 선과 악을 바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는 될 겁니다. 결국 왜 선다는 것에 죄책감 가냐면 간접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포츠를 직접 내가 몸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보고 관람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 안 드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아까 노동이 생산하는 노동도 있지만 소비하는 노동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좀 행복감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여가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하루 4시간 노동해야 된다고 하냐면 결국 인간의 본성에는 여전히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거 누군가 하는 걸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거에 더 쾌감이 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직접 뭔가를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축구 관전하고 라디오 듣고 다 좋은데 좀 더 그래도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축구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직접 만들고 축구도 내가 가서 하고. 그래. 아니 근데 요즘 뭐 소설이든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발전한 거는 어떤 소설의 줄거리를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가다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고
영화도 요즘 갈수록 이제 여기 저 발전되면 내가 영화 속 주인공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쌍방향, 쌍방향 영화로 그런 컨텐츠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 드라마는 지금 그 게시판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작가들이 참여를 하죠. 죽이려다 말고 그런 것 같긴 하던데. 그 뭐야 그 뭐야? 무슨 배어 왜 이렇게 저 드라마에? 오짓 탐험하면서 막 이상한 거 먹는 아저씨 있잖아요. 아 베어 그릴스요. 베어 그릴스. 아, 네. 그것도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네. 선택형으로 만들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저 동화배우 딱 잡았어. 네.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를 선택해갖고 네. 먹은 다음에 막 배탈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안 먹고 나서 배고파갖고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선택하게 하는. 재밌겠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안 봤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여가가 많아지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그런 상상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음악 하고 싶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에 관심 가져가지고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 어떤 교류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냐. 결국 그때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거다. 우리가 일한다고 걱정한다고 신경쇠약, 피로, 소화불량 대신에 정말 필요한 일만 딱 하는 그러니까 기력을 소모하지 않고 딱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다. 노는 거를 우리가 30분 늦게 놀았다고 막 자책하지 않잖아. 회사 30분 늦으면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개 혼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마지막에 재밌게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여가를 많아가지고 행복해지면 네. 다 우리 평범한 남녀들은 보다 친절해지고 맞아. 서로 덜 괴롭히고 맞아.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고 맞아. 또 전쟁 일으키면 모두가 장시간 가혹한 노동해야 되니까 전쟁 취미도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라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죽으니까 전쟁도 안 일으키려 하고 사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어떤 사람들 보면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이러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되게 친절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정민님도 저번에 한번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생기가 돌았잖아요. 생기가 확 돌면서 다시 죽었어요. 그 여행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가야 돼. 일하는 만큼 자주 가야 됩니다. 일하는 만큼 자주 놀아야 되고. 본인부터 좀 줄이세요. 나는 언제 줄여. 이런 이야기 나와요. 결국 사람이 착한 본성도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들게 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낄 때 나온다는 거죠. 거죠.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시간을 그래서 줄여주고 정말 지금 현대 생산 방식은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났다 이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업혁명은 우리 먹을거리를 지배하는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 공간을 지배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저 먼 대륙이라든지 저 먼 곳도 이제 기차를 타고 전기기관이 있는 선박을 타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바로 통신혁명, IT혁명은 시간을 절약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인편 편지 보내고 이 소식 알리면 한 달 걸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뭐 실시간 리얼타임. 그런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뭐냐? 물질을 지배하는 거죠. 물질. 그럼 진짜 나 너무 행복하겠다. 난 지금 물질의 노예여서 힘드니까.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가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배하고 싶어.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나오기 전에 뭐 IT 나오기도 전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모두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과로를 하고 또 과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된 사람들 실업자가 돼가지고 굶주림을 주는 이런 방식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는 그 어리석음을 더 이상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정력적으로 일을 하냐. 더 우리를 피곤하고 귀찮게 불행하게 만드는데 게으름이야말로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에르메 천리가 끝맺는 거죠. 자, 잠깐 한 10분 하실 것 같더니 이걸로 이제 1부를 채우셨네요. 네. 내가 그랬잖아. 이거 6부까지 가야 된다고요. 6건이니까 6부예요. 네,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집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뒤에는 뭐 저희도 약속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방님 럭비공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로 뛰실지는 몰라서. 여가 좀 드려요, 저분에게.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공 좀 튀기다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